아버지 역할과 아동 발달입니다. 이 책 안에는 양적 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그런 논문들이 인용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아버지, 그 신곡에서도 아버지를 만나보고 왔는데 이 아버지에 관한 정신분석학적인 논의는 모두 프로이트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빼면은 이 정신분석이 설명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따가 말할 그 오이디푸스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아버지라는 그 사람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고 합니다. 이 프로이트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 사이에서 강조한 게 있는데 어린이들이 정서적 유대를 갖는 대상을 동일시한다는 것,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호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역시 아버지는 나를 처벌할 수 있는 권위적인 존재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최초의 사랑의 대상인 엄마죠. 엄마에 대한 그 강한 애착과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남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계는 처음에는 그 갈등 없이 그냥 잔잔히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루면서 공존하다가 어느새부턴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성적인 소망이 강렬해지기 시작하면은 엄마를 차지해야 돼, 아빠를 경쟁자다 라고 지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긍정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빠 너무 세다, 나 못 이기겠어, 그냥 나 남성성 거세하고 정신적으로 거세한 다음에 나 그냥 개집애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아빠한테 사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토인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이 현실적 요구에 순응을 해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성애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도덕적 요구들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을 상속되는 거다라고 불렀고, 이게 이제 초자아 형성과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대상을 포기하고 동일시한 것에 의해서 대치된다라는 거죠. 초자아의 핵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 아버지와 부모의 그 권위가 그 한 개인의 자아의 흡수가 돼가지고 이 초자아가 생기는 거고, 그 초자아가 생긴 덕분에 아버지의 엄격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그 어린아이일 때는 나 원초아, 응애, 나 욕심밖에 없어 이랬는데 그 초자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양팔 저울이 생기면서 딱 그 저울을 조율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생기는 거죠. 가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관계의 가장 첫 단계, 그리고 소통의 첫 단계,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버지와 아들, 이 둘은 그 세대와 세대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언젠가 나중에 아버지가 될 존재예요. 미래의 아버지란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라는 그런 상징성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아들도 무너져가지고 그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 아버지랑 아동 관계에서 안내하고 가르치는 측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아동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입을 모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병들었다고도 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담배, 술은 이제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기관에 종사할 때도 그 청소년들이 딱 문 열고 들어오면은 이제 담배 냄새 고소함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한 대 빨고 왔구나. 그리고 또 도박이 그렇게 엄청납니다. 애들 스마트폰 이렇게 금방 지워지잖아요. 켜가지고 뭐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름이 뭐였더라? 캬바란가? 카바라? 바카라. 그런 것들. 네. 도박의 덫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이렇게 현대 아버지의 좀 공허함, 그리고 좀 부재,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어디 조사 연구도 봐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남자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일시를 통해서 도덕적인 발달을 이루어야 되고요. 두 번째, 놀이를 해줌으로써 인지적인 발달을 이루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가 중립적으로 개입하여서 사회관계망까지 확장할 수 있게 지도해준다 라는 맥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동에게 있어서 이 동일시를 한다라는 것은 이 생존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렇게 동일시를 실시를 합니다. 이 아스팔트 위에 피어난 생명 그리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차, 이게 우리 세상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버지 다리 엄마 다리 밑에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 세상 뭐지? 너무 무섭다. 딱 이런 이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시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욕망은 있어가지고 나 약한 아버지랑은 동일시 안 해. 나는 가치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남성성만 동일시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속적인 동일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이 남자아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비연속성, 동일시가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소년기나 청년기 때 남성다운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을 때, 그때가 특히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어렸을 때 그 여성적인 동일시를 억누르도록 그 가정 내에서 배워야만 한다. 그래야만 나가서도 연속적으로 동일시를 할 수 있다. 남성다운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아도 난 이미 남성이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례를 좀 준비해 볼까 하고 걱정을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소스가 들어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그런 What are you doing here? Nicholas hasn't been to school in almost a month. I wanted to talk to you. You have a couple of minutes?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He'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I've tried to be there for you. I've tried to give you strength. You think you can just live your life doing whatever you feel like? I don't know what's happening to me. I don't know what happened. I feel like a complete failure. You give these big speeches about life, and then you abandon us. I have the right to reinvent my life! Hello. You came to tell me what a good dad you are? What do you want? Applause? That's my little boy. I can't give up on him. 나 아빠야. 나 너한테 부족하게 해준 거 없어. 뭐가 불만이야? 아빠랑 엄마랑 사이가 안 좋잖아. 이거 동일시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 내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있는데 근데 나랑 안 놀아주잖아. 뭐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일시 해줘. 동일시 할게. 이런 갈등 그런 것 같죠. 동일시는 애정어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아동은 부모가 제공하는 그 양육과 애정에 의존하게 되면서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강한 그 강화의 원천이 되어가야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모방하고 점점 남성적으로 되어간다라고 책에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 규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덕적 규범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해주면서 행동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 편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행동을 하는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지, 뭐 그 친구의 것을 훔치는 사람인지, 기타 등등.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이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손 들고 건너잖아.
그럼 우리가 걔네들 봤을 때, 야, 쟤네 왜 손 들고 걷느냐? 아무도 안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걔네들을 보면서, 아,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듯이, 이 아이들은 그것이 이제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덕적 규범이 내면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 규범을 어겼을 때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손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이제 부모의 역할이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모범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부모는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못하게 통제하고 또 왜 못하게 했는지 그거를 설명함으로써 훈육함으로써 도덕성 발달에 기여를 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는 부모에게서 주로 그 애정을 받으면서 도덕성 발달에도 기여가 될 수 있고, 부모는 두 가지 면에서 아동과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기여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아동이 그걸 보고서 배우는 거죠. 내 위치를 상상하고 길을 제대로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 어떤 한 연구자에 의하면은 이 어머니는 아들과 딸 둘에게 모두 다 그 표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와 다르게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도구적으로 행동하게끔, 그 다음에 딸에는 표현적으로 행동하게끔 격려하는 등 다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파슨스와 베일스 모델이라는 건데,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애정을 주고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표현적인 역할을 맡았고, 아버지는 사회에 대한 그 도구적인 그런 전망과 규범을 가족에 도입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그 도구적 도덕 규범의 내면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녀들을 사회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도덕 규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그런 규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그 적대적 충동이나 그런 충동들을 계속 억제하게 되고, 처벌을 면제받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해 부모를 동일시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정해놓은 규칙과 금지 사항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놀이입니다. 이 놀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볼 건데요. 저는 놀이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거예요.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특히 아버지가 잔디구장에 이제 우리 가족들을 데려가가지고 축구공을 같이 찬 기억이에요. 그리고 또 수영장에 가가지고 같이 수영 막 이렇게 물 뿌리고 놀고 막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아버지나 엄마와 이렇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이 아기와 활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각자 그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할당되어 있고, 그 할당된 역할 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모유 수유라는 점을 굉장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그런 기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나는 애 이렇게 양육하고 애 젖먹이고 이러고 있는데 아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싸울 때면은 아빠는 난 이거 하느라 바쁘고 저거 하느라 바쁘고 뭐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칼로 물베기식으로. 그래서 엄마들이 싸울 때 주로 그렇게 꺼내는 무기랄까? 무기가 나 애 젖먹이잖아, 애 기르잖아, 이걸 사용하는데 연구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죠. 수유? 모유 수유도 있지만 분유 수유도 있지. 아빠가 수유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엄마보다 수유를 못하는 것, 수유 능력이 뒤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다. 능력은 여러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수유 상황에서 이 영화가 보이는 단서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측정한 결과 이 불편 표시에 대해서 아빠가 엄마만큼 민감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애가 먹다가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토하거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 아빠가 엄마만큼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캐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아빠, 엄마는 상호적 단서에 되게 민감합니다. 이 아기에 대해서. 그리고 아기의 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을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애가 옹알이를 하면은 같이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아기는 양육자를 구별하게 되고 점점 관계가 밀접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단독으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누가 있어도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인데, 아버지들은 이 발성이나 입의 움직임 같은 그런 아기 단서에도 어머니만큼 반응적이다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아기에게 그 말을 더 많이 하고 엄마는 그 만지는 행동을 좀 더 많이 한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내가 아이 키우잖아, 넌 뭐해? 이런 잘못된 개념과는 반대로 아버지는 그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부적절한 그런 것도 없고 무관심하지도 않다. 오히려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확실히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상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 놀기 위해서 아이를 안는 경향이 있고, 어머니들은 돌보기 위하여 아기를 안는 경향이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수동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좀 평안할 수 있게 환경을 도와주는 반면, 아빠는 얘를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놀이와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들보다 양육 활동에는 덜 참여하지만은 놀이 활동에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놀이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보다도 놀이에 더 많은 비율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한 번 놀 때 확실히 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간 하니까는 이 어머니 보고에 의한 연구에서는 이 아빠가 평균적으로 26시간 정도 같이 있는다, 일주일에. 근데 아버지 보고에 의하면은 애들이랑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일주일에 45분에서 26시간 정도 소비되더라.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24시간 1일이니까 1일하고 2시간인 거예요. 짧다고 느껴지시나요? 그 외에도 이제 아버지는 신체적인 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아버지는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반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까이에서 신체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장난감을 가지고 자녀와 노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일관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도한 놀이보다 아빠가 주도한 놀이 상호작용에 더 반응적이었다. 그 다음에 유아들이 아빠와의 놀이에서 보다 더 협동적이었고 친밀했고 몰두했고 흥분되었고 흥미를 느꼈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양육은 그 남아의 인지적인 성장을 조장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게 별표. 아버지와 접촉이 많을수록 더 큰 인지적 성장을 촉진시킨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의 그 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지적 성장까지 촉진을 시킨다. 그래서 남아와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신체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학업을 격려하고 같이 아빠 같은 일을 하거나 자극적이고 자유로운 놀이에 참여한다면은 그건 분명히 인지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에 뭐라고 한다? 틀림없다라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유아와 보내는 시간이 아까 26시간이라고 했죠?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상호작용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양보다 질이다. 이렇게 질적으로 익스트림 짜릿하게 같이 놀아줘야 애가 지적으로 좋아진다. 아버지의 부재가 혹시나 이제 아버지가 그 부재할 경우에는 어떤가, 그거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5세 이전의 아버지의 부재는 수학 능력 점수와 관계가 있다고 하고, 언어 점수보다 수학 점수가 높아요, 일반적인 남자아이들은. 근데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그런 아이들은 여자아이들과 같은 유형을 나타내서 언어 점수가 더 높았다, 수학 점수보다. 이거는 규칙과도 관련이 된 거죠. 이 수학 능력이라는 거는 어쨌든 수학, 논리성 이런 거니까는 규칙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농구에서 드리블이 없으면 반칙이거든요. 이렇게 공을 안고서 그냥 달려가면 그냥 반칙인 거예요. 이게 튕기면서 이렇게 가는 게 규칙인데요. 이걸 안 가르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반칙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규칙들을 배워가면서 이 놀이에 적응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놀이를 게임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 아버지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략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승부의 세계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요거 별표 100만 개 쳐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남성성 발달의 이 결정적인 요인은 그 가족 상호작용에서 아버지가 남성성을 발휘하는 정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아빠 엄마 싸우네 뭐네 뭐 그 얘기했지만은 부모는 능력과 역할 수행에서 독특하면서도 서로 이제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빠와 어머니는 모두 능력 있는 양육자다. 그래서 영아기에는 이 아빠 엄마 역할이 다양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일 열심히 이렇게 각자 할 일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이걸 이제 애들이 보고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여건, 사회적인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양상이 다양하게 된다라는 것을 서로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수학 능력, 뭐 규칙, 논리 이런 것들을 배운 아동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회관계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개입인데요. 이 마가린 말러를 비롯한 그 정신분석 학자들은 이 아빠가 어머니와 영아의 공생적 관계로부터 영아를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자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따뜻함이 이 남자아이에게 거의 부적인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따뜻해도 괜찮아요, 아들한테. 근데 부녀 관계에서는 지나친 따뜻함이 오히려 지적 능력 발달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남자아이한테는 뭐 이렇게 하고 여자한테는 저렇게 하고 이게 선지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전략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 공생적 관계에 분리를 한다라는 거는 이 아빠가 그 컨트롤 타워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엄마와 아들, 엄마와 자녀 이 둘이 어떻게 공생을 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어떻게 하면 떼어놓을 수 있을까 전략을 짜는 그런 부정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가끔 이거는 공략법이에요. 어머니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감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그러면은 이 아버지의 지지로 인해서 엄마에게 힘이 실려요. 이 엄마의 그 요청, 자녀에 대한 요청이 먹혀 들어가요. 자녀들이 엄마에 대해서 순응을 한다. 오히려 그 아동의 그 지적인 노력을 위해서, 지적 향상 노력을 위해서 아빠가 그냥 막 이거 간섭하고 저거 간섭하고 이러는 거는 아이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 가정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아기에게 수유를 하지는 않지만 이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이거 별표 100만 개입니다. 이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수유 능력에 영향이 미친다니까요. 아이한테 실제로 남편이 아내한테 너 잘하고 있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긍정적인 멘트를 넣어주면은 그 아내가 그 모유 수유를 할 때 더 뭐 영향이 뭐 좋다나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는 민감성을 보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찰자가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영아를 돌보는 일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게 양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너 잘하는 분야잖아. 부엌일이랑 육아하는 거 너의 그 주무기잖아. 너의 그 주무기니까 너의 영역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양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립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어머니와 자녀 간의 그 공생관계를 안전하게 분리를 했다면은 어떻게까지 되냐면은 엄마의 행동이 그 아빠와 자녀 간의 그 관계를 중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중재하는 지경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아빠와 자녀가 친해지는 것 같다? 그럼 엄마가 또 이렇게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아빠가 아이를 너무 혼내는 것 같다? 그러면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 그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육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중요한 거, 이것도 별표 100만 개거든요. 아버지의 직업적 성공이 없다면은 어쨌든 이 가정에서의 그 권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아이 양육 그 마스터했다고 해도 나 이거 직업적 성공이 안 돼, 받쳐주지 않아. 그러면은 아내에게 계속 이렇게 바가지 긁고
그래서 이 남자 아이의 그런 지도력, 그 책임감 발달, 뭐 사회적인 성숙 이런 거는 그 한계 설정을 명확히 하는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버지는 가족 안에서 한결같이 그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도구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도구의 뭐 사이즈에 맞게 잘 조율해 나가는 것. 그 건설할 때 뭐 그런 청사진 그리듯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아버지는 이런 다양한 통로들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 자녀의 정신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동일시라는 거는 이제 인간만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정신적인 거거든요. 대상을 내재화하는 그런 정신성의 활동. 이 일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그 아버지의 기능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놀이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 수학성, 논리성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이 세상, 이 승부의 세계 그런 것들을 게임으로서 배워가지고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딱 습득한 다음에 자연히 사회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의 경쟁에서 뛰어들어서 이길 수도 있고 그런 사회에 자연히 녹아들어서 관계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려면은 이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부부 사이도 일종의 사회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의 그런 사회 관계를 아이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나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교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배우게끔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회생활 하고 나서 직업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나서 들어온 다음에 사회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엿듣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속 고민되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아빠 없으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회에 그만큼 아버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리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재나 아버지 역할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다른 남성 모델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또래, 이웃, 교사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이 학교의 교사, 남자 교사들은 요즘에 뭐 부족하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없는 그런 남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 모델이 때로는 그래요. 대리 모델이 아빠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이 부실한 아버지보다 더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네. 제 논문의 그 마지막 그 단락을 보면은 아버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존경 모델에 대해서 몇 글자 적어놨는데 그분들을 상상을 하시고 내면화하시면서 더욱더 이 거침없이 사회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